있는 대로, 이은 대로. 일상의 점들을 삶의 선으로 잇는 시간. 안녕하세요. 라이프 큐레이터 리은입니다. 편하게 듣고 계셔도 좋고 화면을 가만히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식물을 곁에 두는 게 정말 그냥 예뻐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화분 하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살짝 소름 끼칠 수도 있고요.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혹시 튤립을 좋아하세요? 저는 튤립을 보면 단정하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튤립이 심플한 꽃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세련된 인테리어 사진에도 선물용 꽃다발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그냥 꽃이 아니었어요.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말 그대로요. 튤립 구근 하나가 당시 암스테르담 운하엽 저택 한 채와 맞먹는 가격에 거래됐어요. 역사상 최초의 투기버블, 그 중심에 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꽃에 미쳤구나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던 튤립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망가진 꽃이었어요. 정확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구근에서 피어난 튤립들이었는데요. 감염된 꽃은 꽃잎에 불규칙한 줄무늬와 불꽃 모양의 색 번짐이 생겨요. 지금 봐도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패턴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신이 내린 무늬라고 불렀어요. 가장 유명한 품종인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는 흰 꽃잎에 붉은 화염이 번지는 패턴이었는데요. 1637년 기록에 따르면 이 구근 하나가 당시 네덜란드 장인의 연봉 10년치에 달했다고 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 아름다운 무늬의 정체는 튤립 모자이크 바이러스였어요. 감염된 구근은 번식력도 약하고 몇 세대가 지나면 그 무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인간은 완벽함보다 희귀한 결함에 더 큰 가치를 매기는 존재예요. 흠이 없는 꽃보다 다시는 재현하기 어려운 그 무늬에 전 재산을 걸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빈티지 청바지의 낡은 워싱, 도자기의 불규칙한 유약 자국, 가죽 가방의 스크래치. 우리가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것들, 알고 보면 전부 결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격표를 만들죠. 심리학에는 희소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뇌는 구하기 어렵거나 재현 불가능한 결함에 오히려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하곤 하죠. 사회학적으로는 이를 배블런 효과로 해석하기도 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결함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죠. 우리가 빈티지의 낡은 워싱이나 가죽의 스크래치를 헤리티지라 부르며 열광하는 이유도 같아요. 뇌가 희귀함을 감지하는 순간 결함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에는 가격이 붙으니까요. 튤립 버블은 결국 1637년 2월 갑작스럽게 붕괴해요. 하루아침에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어요. 역사는 이걸 인간의 탐욕이 만든 비극으로 기록하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서 탐욕보다 더 흥미로운 걸 봐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꽃이 아름답다고 느꼈다는 것. 바이러스가 만든 무늬를 보고 감탄했다는 것. 뇌가 희귀함을 감지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꽃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에는 가격이 붙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딱히 완벽하진 않은데 손이 가는 것,
흠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매력인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공간이든.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함의 미학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내가 어떤 결함에 반응하느냐가 사실 내 고유한 주파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완전한 도자기에 끌리고 누군가는 낡은 거물에 끌리는 것처럼 내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는지 그게 이미 내 삶의 결을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어요. 튤립이 그걸 400년 전에 먼저 증명한 거고요. 자, 그럼 희소성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방향이 좀 다른 희소성이에요. 튤립이 결함의 희소성이었다면 이번 건 시간의 희소성이에요. 혹시 이끼 화분 보신 적 있어요? 요즘 고급 플라워샵이나 인테리어 셀렉트샵에 가면 이끼를 꽤 비싼 가격에 팔거든요.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이게 이 가격이라고? 싶은 느낌. 그런데 알고 나면 달라져요. 이끼가 비싼 건 재료비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이끼는 성장이 극도로 느려요. 손바닥만한 이끼 한 뭉치가 그 모양을 갖추는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도 느리고요. 그래서 이끼를 산다는 건 사실상 시간 그 자체를 사는 거예요. 고급 시장에서 진짜 희소한 건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돈이 많아도 지금 당장 살 수 없는 것들. 이끼 정원으로 유명한 일본 교토 사이오지절, 이끼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의 이끼 정원은 만들기 시작한 지 6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 모습이 되기까지 수백 년의 관리가 쌓인 거죠. 그래서 입장 자체도 쉽지 않아요. 사전 신청을 해야 하고 입장료도 일반 관광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서 그걸 보러 가죠. 화려한 꽃이 자본으로 즉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이끼는 그렇지 않아요. 수년간의 관리와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만 그 고유한 밀도가 생기거든요. 그게 진짜 고품격의 감각이에요. 빠르게 만들 수 없는 것, 돈을 많이 써도 지름길이 없는 것, 시간이 직접 만든 것, 삶에도 그런 구간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빨라지지 않는 시기. 근데 돌아보면 그 시기가 가장 밀도 있는 층을 만들었던 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끼가 그걸 수백 년에 걸쳐 보여준 것처럼요. 자, 이제 장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꽃보다는 가시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장미 가시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조심해야 한다? 아름다움에는 상처가 따른다. 같은 뻔한 수식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보면 장미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결이 꽤 달라요. 사실 이건 가시라기보다는 줄기의 표피가 변해서 생긴 돌기라고 불러야 정확하거든요. 많은 분이 장미 가시를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작은 돌기로 덩치 큰 동물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에요. 가시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승을 위한 갈고리예요. 장미는 스스로 서 있기보다는 담장이나 다른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스캔던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몸을 고정하고 더 높은 곳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 날카로운 장치를 만든 거죠. 얼마 전에 국제정원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정원들을 걷다 보니 나중에는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수만 송이 꽃들이 저마다 수려하고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데 제 발길이 멈춘 곳은 의외로 아주 높게 세워진 장미 아치 앞이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우아하게 휘어진 꽃의 터널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굵은 줄기마다 가시들이 철제 프레임을 정말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단순한 꽃의 장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 볕을 보겠다는 지독한 생존의 의지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꽃잎만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 줄기의 거친 단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저 가시들이 없었으면 이 우아한 터널도 결국 무너졌겠구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도끼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고정하는 그 날카로운 마음일지도 몰라요. 가시가 불편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있어야 장미가 장미답게 자라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진 예민함이나 날카로움,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기질이 설계한 에너지일 수 있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고정하기 위한 나만의 갈고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박람회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장미가 가시로 올라가는 식물이었다면 이번엔 소리 없이 공간을 점령하는 식물 이야기예요. 담쟁이. 건물 외벽을 가득 덮은 담쟁이 보신 적 있죠? 대학 건물이나 오래된 돌담 위에 가득 퍼진 그거요. 처음엔 그냥 분위기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담쟁이가 실제로 어떻게 그 넓은 벽을 뒤덮는지 알고 나면 좀 달라 보여요. 담쟁이는 벽을 뚫지 않아요. 부수지도 않아요. 잎마다 달린 미세한 빨판이 벽의 표면 질감에 맞게 붙어요.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붙어 나가는 거죠. 수분이 마르면서 생기는 진공 흡착 방식이라 꽤 강력하게 고정되는데 이게 워낙 조용하고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 어느 순간 보면 벽 전체가 이미 담쟁이 소유예요. 소란스럽지 않게, 분쟁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이게 담쟁이가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이에요. 재밌는 건 담쟁이가 덮인 건물이 오히려 더 단단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담쟁이 잎이 외벽을 자외선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점령당한 것 같지만 사실 보호받는 거예요. 두 쪽 다 이득인 관계가 되는 거죠. 담쟁이는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이미 거기 있는 것처럼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두 식물, 장미와 담쟁이, 둘 다 올라가고 넓어지는 식물인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장미는 가시라는 도구로 능동적으로 걸고 올라가고 담쟁이는 마찰 없이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을 택했어요. 어느 쪽이 더 세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했다는 것. 그게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앞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이미 중심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사실 어느 쪽이든 틀리지 않아요. 다른 거죠. 중요한 건 내 흐름이 어떤 방식일 때 더 잘 작동하는지 아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백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람회에서도 백합 정원은 특유의 향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존재감이 확실하더라고요. 백합은 이미지 자체가 정말 순수하잖아요. 화이트, 고결함,
성스러움. 그런데 이 순수의 아이콘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꽤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 아시나요? 백합향의 핵심 성분인 리날로올은 고농도로 맡으면 신경계를 자극해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라고만 믿었는데 사실은 공간의 공기 자체를 자기 것으로 채워서 다른 감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백합은 아주 적은 양의 꽃가루만으로도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졌어요. 한없이 고상해 보이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누구보다 서늘하고 확실한 경계선을 긋고 있는 셈이죠. 가장 순수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 백합은 공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거기 머물면서 향기로 공간을 장악할 뿐이죠. 가끔은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보다 백합처럼 조용히 자신의 무드로 주변을 물들이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배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겉모습은 부드럽되 속에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치명적인 선을 하나쯤 품고 사는 것이 바로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확실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게 타이밍과도 연결이 돼요. 백합이 공간을 채우듯 내가 가진 에너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퍼지는 순간이 있어요. 억지로 존재감을 만들려 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로 있을 때 우연히 필연이 되는 순간처럼요. 백합이 압도적인 향기의 이야기였다면 라벤더는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라벤더 향 좋아하세요? 아마 거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디퓨저, 베개 스프레이, 입욕제. 라벤더 향은 어디든 들어가 있어요. 릴렉스와 힐링의 대표향이 됐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라벤더는 힐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라벤더 성분 중 리날롤과 리날린 아세테이트는 뇌의 가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요. 가바라는 게 뭐냐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라벤더 향이 뇌에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수술 전 불안을 낮추기 위한 아로마 테라피 연구에서 라벤더 흡입이 불안 지표를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임상 결과들이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라벤더 추출 성분을 항불안 약물로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라벤더를 찾는 건 취향이 아니라 과부하된 뇌가 살아남기 위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결정, 너무 많은 화면. 그 속에서 뇌가 찾아낸 게 이 식물의 성분인 거죠. 우리가 식물에 끌리는 게 낭만이 아니라 본능일 수 있다는 이야기. 조금 실감이 나지 않나요? 흥미로운 건 현대 도시인들이 식물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플랜테리어라는 말이 생기고 식물 유튜브 채널이 늘고 이끼볼과 테라리움이 유행하는 것. 이건 단지 가벼운 인테리어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일종의 SOS일 수 있어요. 식물이 힐링을 주는 게 아니라 식물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고를 때 향을 먼저 맡아봐요. 내 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몸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 고유한 주파수가 뭘 당기는지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에너지의 힌트일 수 있어요. 마지막 챕터예요. 여기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요. 몬스테라 아시죠? 요즘 인테리어 식물로 제일 인기 많은 것 중 하나인데 그 특유의 구멍 뚫린 잎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잎에 구멍이 있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처럼 보여요. 광합성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구멍이 생겼을까? 가장 유력한 설명이 있어요. 몬스테라는 열대 우림 아래층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위에서 쏟아지는 큰 잎들이 햇빛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몬스테라의 넓은 잎은 위에서 오는 빛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멍을 통해 아래쪽 자기 잎들에게도 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 잎이 잎으로서의 기능은 덜어내면서 그 아래에 있는 잎들을 살리는 거죠. 이거 진짜 묘하지 않아요? 나를 덜어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체 식물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구멍이 흠이 아니라 설계인 거예요. 관계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덜 주장하고 조금 물러서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전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선택일 때, 몬스테라의 구멍은 결함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 진화가 만들어낸 디자인이에요. 내가 비워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게 사실 흐름을 읽는 감각이에요. 억지로 채우려 했던 시간보다 덜어냈을 때가 오히려 관계가 숨을 쉬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마지막이에요. 해바라기 다들 아시죠?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곳, 그게 해바라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 자란 해바라기는 해를 안 따라가요. 어릴 때, 정확히는 아직 성장 중인 해바라기 줄기는 굴광성이라는 반응으로 빛을 따라 움직여요. 낮에는 태양을 따라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밤에는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내일의 해를 기다리죠. 근데 다 자라서 꽃이 피면 그냥 동쪽을 고정적으로 향해요. 더 이상 해를 쫓지 않아요. 성장하는 동안에는 빛을 따라가야 했는데 다 자라고 나면 스스로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받는 동쪽을 향하는 건 해바라기를 방문하는 벌이 체온을 높이기 좋은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해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생존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학습하고 고정한 거죠. 성장기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주변의 모든 빛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방향이 생기는 거니까. 해바라기가 더 이상 해를 쫓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나만의 지향점을 찾는 것. 그게 본능을 넘어서는 진짜 성수가 아닐까요? 물론 저도 삶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지만 노력하려는 시도가 성공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해바라기가 동쪽을 고정적으로 향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자기 생존에 가장 최적인 방향을 학습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도 결국 자기 흐름을 학습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잡히는 순간이 삶의 몰입도가 달라지는 진짜 타이밍이에요. 오늘 8가지의 식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사랑하도록 설계된 건 그들이 내뿜는 생존의 에너지가 우리를 안심시키기 때문일 거예요. 바이러스가 만든 무늬를 아름답다고 느끼고 가시를 야망으로 읽고 구멍 뚫린 잎에서 배려를 발견하는 것. 식물이 나를 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연에게 기꺼이 허락한 가장 세련된 가스라이팅이 아닐까요? 오늘 8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물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식물이 가장 나처럼 느껴졌는지 저도 진짜 궁금해서요. 오늘 8개의 식물이 말해준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은 전략이고, 흐름은 학습이고,
타이밍은 기질이 만든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삶과 가까운 곳의 이야기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로요. 알아도 딱히 쓸데는 없지만 왠지 알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이야기로요. 나다운 결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다음 점에서 꼭 봬요. 이은대로에서 기다릴게요.